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후 조선은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결국 깨지지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시작된 전쟁, 임진왜란. 우리는 숱한 시련을 겪기는 하는데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합니다. 영웅이 등장하거든요. 임진왜란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영웅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순신! 일본군이 우리 땅을 짓밟고 있다. 혼쭐을 내줘야겠어. 나 이순신이 있는 한 조선의 바다는 조선의 것이다. 평화로운 부산 앞바다. 수상한 배들이 몰려옵니다. 700여 척의 배 안에는 일본군이 타고 있었죠. 선조 25년 임진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일본은 조선을 왜 쳐들어온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심이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일본을 통일하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일본을 차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 밖으로 눈길을 돌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내주어라.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조선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근데 이때 조선이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지요. 일본군은요, 불과 20여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차지합니다. 한양이라면 조선에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조선의 왕 선조는요, 일본군이 한양으로 오기 직전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몽진을 떠났죠. 선조는 다행히 몸을 숨겼지만 수많은 조선 백성은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다 조선이 망할 것 같아요. 진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일본군에게 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요, 옥포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죠.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승리, 옥포 해전입니다. 옥포 해전에서 패전한 일본군은요, 4천여 명이 죽는 피해를 입는데 이때 조선군 피해자는 부상자 1명. 조선의 완벽한 승리네요. 옥포 해전 이후에도요, 연전 연승을 거둡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일본 수군의 연이은 패배에 화가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이순신을 무찌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와키자카가 이끄는 대규모의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총 공격합니다. 일본 배 400여 척은 견내량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죠. 견내량이라. 견내량은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은 곳이라 덩치가 큰 우리의 판옥선보다 적들의 작은 배가 싸우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곳 한산도의 큰 바다 한가운데로 적선을 유인해서 적들을 전멸시킨다. 이순신은 이 견내량에 있던 일본군을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합니다. 이순신의 전략에 말려든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때 이순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객진. 하객진을 펼쳐라! 하객진! 하객진이란 학이 날개를 펼친 듯 배를 배치하여 적을 애워싸는 전술입니다. 조선의 수군은 이 하객진으로 일본 수군을 포위하죠. 그리고 마침내 포를 발사합니다. 조선 수군에 둘러싸여 집중 공격을 받은 일본군. 일본군은 우왕좌왕하며 조선 수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이때 조선 수군의 승리에 쐐기를 박을 비장의 카드가 등장하니 바로 거북선. 드디어 거북선 등장!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과 거북선의 활약 덕분에 일본군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일본군은 그 무인도로 주랭랑을 쳐요.
왁기 작가는 그 무인도에서 10여일 넘게 미역을 먹으며 버티다가 겨우 살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산노대첩의 승리는 일본군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육지에 있는 일본군에게 배로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야 했는데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군은 필요한 물건과 식량을 받지 못했겠네요? 네, 이 때문에 육지에서 빠르게 나아가던 일본군이 북쪽으로 더 가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 초반 일본군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조선은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왔고요.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맞서고 있었죠. 의병이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일본은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죠. 일본은 명나라와 강화 교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교섭은 결렬됩니다. 강화는 깨졌다. 다시 조선을 짓다. (1597년) 정유년, 일본군 14만 명이 조선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도와줘요, 이순신 장군! 이를 어쩌죠? 이순신이 바다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왜 잡아가는 거예요? 왕 선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조가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이 일본군을 공격하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리한 전투로 조선 수군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결국 한양으로 끌려간 이순신은 가혹하게 고문을 당하죠. 이순신이 쫓겨나고 원균이 조선 수군을 대신 지휘하게 됩니다. 7천량에서 맞붙은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 처참하게 집니다. 7천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 수군의 시스템 자체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200여 척이었던 조선의 배는 대부분 격파되고 거북선까지 침몰합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부릅니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으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 하지만 7천량 해전 이후 조선 수군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뿐. 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싸워요? 큰일이네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은 죽을 각오로 전투에 나섭니다. 이순신은 명량바다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일본 배는 무려 130여 척, 10배가 넘네. 와우.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도 배 12척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순신은 물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죠. 일본 수군을 좁고 거친 물살에 몰아넣고 토를 쏘기 시작합니다. 일본 배 30여 척이 우왕좌왕하면서 침몰됩니다. 조선의 기적 같은 승리,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에 있던 일본군이 철수를 결정하죠.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건가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이렇게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조선 백성이 희생당했으니까요. 1598년 어둠이 깔린 노량 앞바다. 발포하라! 해가 뜰 때까지 이어지는 전투. 조선 수군이 드디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을 향해 날아온 총알. 이순신은 바다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조선 수군은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죠. 결국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바로 이 노량해전의 승리로 7년여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말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야기 끝! 지난 시간에 배운 임진왜란 기억하시나요?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인데 어떻게 잊겠어요? 더 아픈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40년 후 조선은 또 전쟁을 겪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636년) 병자년,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즉위 14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겪습니다. 청나라의 조선 침략, 병자호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 세워진 후 중국의 주인은 줄곧 명나라였죠.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여진족이 힘을 키워 후금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후금은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는 뜨는 해, 명나라는 지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히 이 명나라만 떠받들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업신여겨요. 이에 화가 난 청나라가 조선을 혼내주려고 조선에 쳐들어온 겁니다. 청나라군은 국경을 넘은 지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하죠. 깜짝 놀란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피난 준비를 하죠. 먼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궁궐을 나와 강화도로 향합니다. 소현세자 일행이 강화도 앞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경진이라는 관리가 자신의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하려고 배를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김경진 때문에 배를 구하지 못한 소현세자 일행, 강화도를 코앞에 두고 이틀 동안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 겨울이었거든요. 청나라군은 쫓아오고 매서운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밖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세자빈 강씨가 나서지요. 경징아! 경징아! 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세자빈의 외침 덕분에 배가 준비되었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일행은 무사히 강화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지 못해요. 왜? 청나라군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향하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청나라군이 남한산성 주변을 에워쌉니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 남한산성 안에는 식량이 얼마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허덕이며 버틴 지 47일.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조는 왕이 입는 골룡포를 벗고 남한산성 밖으로 나오지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삼전도, 인조는 청의 황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조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결국 조선은 청의 신하나라가 되지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슬퍼요. 청나라는 조선의 세자를 청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하죠. 세자란 조선의 2인자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자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이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당시 조선은 힘이 없었잖아요. 결국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향하죠. 궁궐에서만 살던 소현세자 부부가 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음식도 조선과 다를 텐데 말이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세자빈 강씨의 당찬 성격이 드러나는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소현세자 일행이 청나라 수도 심양에 도착하니까 청나라 관리가 이들을 막아서지요. 在皇寺，令往北野，不可以上交，遂陪平也。在这취마생 처벌. 조선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왕실 여자가 말을 타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때 세자빈 강씨가 결단을 내립니다. 가마를 내려라. 가마에서 내린 세자빈 강씨는요, 망설임 없이 말에 올라타죠. 여긴 조선이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숙소는 심양관이라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무나 만날 수 없었고 외출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수시로 청나라 왕족들에게 불려 나가기까지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청나라가 식량을 주었는데 이내 그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땅을 줄 테니 알아서 농사지어 살아가라고 하죠. 이 궁궐에서만 살아온 소현세자와 양반집에서 태어난 세자빈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를 어쩌죠?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온 조선 관리들과 수행원들은 180여 명, 시간이 흐르면서 500여 명까지 늘어나요. 소현세자 부부는 이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이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청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팔려나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현세자 부부는 청으로 잡혀온 이 조선인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농사를 짓죠. 농사가 너무 잘 돼 심양관에서 먹을 식량뿐 아니고요, 추가적인 이윤까지 얻게 됩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요, 여기에 더해서 장사도 시작하죠.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상품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특히 이 종이와 면포, 이걸 최고로 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빈 강씨가 갖고 있던 재산은요, 은 1650냥, 금 160냥이었다고 합니다. 쌀로 환산하면 만석 정도의 금액이래요. 만석은요, 당시 조선 전체 관원들이 받던 봉급의 반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재산 규모로 볼 때 청나라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심양 생활을 이어가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이들의 일상에 또다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현세자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1644년 드디어 청나라는 북경을 차지합니다. 조선이 부모의 나라로 여겼던 그 명나라의 몰락을 직접 지켜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조선은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 없어. 청을 배우는 것이 바로 청을 이기는 길이야. 북경에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아담샬이란 서양인이었습니다. 아담샬은 천주교 신부인데 뛰어난 천문학자였어요.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요, 아담샬 신부를 통해서 서양 과학 기술을 접하게 되죠. 드디어 마침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청나라로 끌려온 지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가는군요. 소현세자가 조선을 발전시키겠죠? 큰 꿈을 품고 돌아온 조선. 그런데 8년 만에 돌아온 아들 부부를 향한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 차갑네요. 엥? 왜요? 인조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로 본 겁니다. 청나라에서 소현세자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가 나를 몰아내고 이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갑자기요? 사람들은요, 소현세자가 이 독살당한 거야 라고 수군거리죠. 죽은 소현세자의 눈과 코, 입에서 피가 나왔는데 마치 독살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를 죽인 사람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진짜 인조가 죽인 걸까요?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다만 인조가 소현세자의 장례 절차를 간단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점과 소현세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관, 의사를 처벌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좀 미심쩍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자빈 강씨까지 세상을 떠나요. 왜요? 인조가 세자빈 강씨에게 영모의 죄를 물어서 사약을 내렸거든요. 세자빈 강씨는요, 죽은 후에도 강적, 강씨성의 도적 이렇게 불리는 등 아주 치욕을 당합니다. 죽은 지 한참 지나서야
민혜빈이란 이름을 받고 신원을 회복하게 되죠. 소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이 더욱 발전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 때문이겠죠?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암행어사 출도요! 어디? 암행어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바로 박문수! 암행어사는 나쁜 탕바놀이를 혼내주는 사람, 맞죠? 잘 알고 있네요. 어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박문수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에게 어사로 임명받죠. 어사 박문수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조선시대로 떠나보지요. 백성을 괴롭히는 자 용서할 수 없다. 나 박문수 백성만을 바라보며 백성을 위해 살겠다. 어느 조용한 밤, 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던 박문수.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 눈을 돌린 박문수는 깜짝 놀라죠. 방 안에서 한 노인이 청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시오! 놀랍게도 그 노인은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천 씨가 노인의 며느리를 빼앗아 결혼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 못된 결혼식에 들이닥친 박문수, 그 이웃 천 씨를 크게 혼내주고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외에도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살이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거든요. 박문수가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박문수가 백성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라는 의미겠죠. 박문수는 백성의 영웅이었군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매우 힘들었어요. 계속되는 그 가뭄과 흉년으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백성을 살펴야 될 수령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제 배만 채우고 있었죠. 영조는 바로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박문수를 어사로 임명했던 겁니다. 보통 어사는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임명되거든요. 박문수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일도 참 잘했기 때문에 어사로서 제격인 인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어사로 내려간 마을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수령, 사또들을 잡아냅니다. 가차없이 파직시키죠. 우와, 속이 다 시원하네요.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박문수는 어사로 내려간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궁궐에 있는 대신들도 백성을 위해 재산을 내놓으시죠! 라고 제안도 합니다. 대신들이 거세게 반대하죠. 더 나아가 관리들의 녹봉, 월급 줄입시다! 라고 왕에게 건의까지 합니다. 박문수의 백성사랑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문수가 경상도 관찰사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포항 앞바다에 생활 도구들과 관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바닥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딱 이걸 보고요. 북쪽에 큰 재난이 생겼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함경도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온 것이다. 쌀 3,000석을 당장 함경도로 보내라. 박문수의 예상대로 북쪽 함경도에 큰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은 그 조정에 그 허락부터 구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왜냐면 박문수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박문수는 절차보다 백성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문책을 당하는 건 작은 문제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건 큰 문제다. 박문수의 이 발 빠른 대처는 함경도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에게 은혜를 입은 함경도의 백성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석을 세웠다고 하지요. 감동이에요. 박문수를 향한 이 백성의 지지가 늘어날수록 궁궐엔 박문수를 미워하는 대신들이 늘어납니다. 박문수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요. 박문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죠. 결국 박문수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 박문수 뒤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영조였습니다. 박문수는 영조가 가장 믿는 신하이자 이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였거든요. 박문수와 영조의 인연은 영조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인좌라는 사람이 영조를 몰아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요. 충청도 청주를 점령하고 영조를 위협합니다. 바로 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문수가 큰 공을 세우죠. 반란군이 진압된 후에도 이 반란 지역의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이때 박문수가 홀로 남아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맡죠. 분노의 불씨가 남아있는 곳에 혼자 남는다?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박문수는요, 목숨 걸고 영조의 명을 수행합니다. 영조와 박문수는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영조는 왕이 먼저 절약해야 백성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조는 서민처럼 생활하는 왕이었습니다. 옷이 다 해질 때까지 입었고요. 곡식이 술을 만들 때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술을 못 마시게 금주령 내리기도 합니다. 배고픈 백성이 너무 많은데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문수도 영조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선 나라 살림을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라 재정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끝에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조와 박문수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였죠. 어떻게 하면 백성의 삶이 나아질까? 둘은 머리를 맞댑니다. 박문수는 백성을 위해선 군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군역이란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모두 군대를 가버리면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군대를 가는 대신에 면포를 세금으로 내게 해요. 군역 대신 내는 면포를 우리는 군포라고 합니다. 남자 한 명당 2필의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를 내는 게 이 백성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 한 필을 만들어 내려면 열흘 내내 면포 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농사일도 멈춘 채 말이죠. 심지어 군역 대상이 아닌 아기들, 이미 죽은 사람, 이런 사람 목까지 내야 되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군포의 부담을 못 견디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도망간 사람 대신 그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또 대신 내게 해요. 내야 할 군포의 수가 계속 늘어나겠군요. 군포 외에 다른 세금도 내야 됐으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양반은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오롯이 군역은 힘없는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불쌍한 조선 백성. 영조는 군역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죠. 이 해결 방안으로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었네요. 하지만 박문수는 이 균역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요? 전부를 줄이자고 한 것이지 한 필만 감하자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게 변통하자는 것이었지 조금만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전하. 박문수는요, 더 나아가서 양반도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와우,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양반은 군역을 이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역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거야. 나보고 천한 것들처럼 군포를 내라는 거야? 사실 박문수도 양반이잖아요. 보통의 양반은 양반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박문수는 달랐던 겁니다. 백성을 위해선 할 말을 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요, 왕 영조에게도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궁핍하고 재물은 고갈되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300년 종사가 어찌 전하 때에 망하려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국사를 물리치고 마음을 붙이려 하지 않으시니 장차 국가를 어떤 지경에 두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저러다 영조가 박문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죠? 영조도 박문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문수를 내치지 않고요, 박문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조가 박문수를 얼마나 아꼈냐면요, 박문수가 죽고 매우 슬퍼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뿐이다. 이제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 것인가? 영조실록에선 박문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란 일에 마음을 다했다. 조선 백성의 영웅 박문수를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 끝!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건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록들 덕분에 과거와 잘 대화할 수 있는 거군요. 대부분의 역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신분 계층에 의해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남성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여성이 의견을 내는 것을 제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 남긴 기록은 매우 드뭅니다. 옛날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의 기록물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평가받고 있죠. 한중록, 이 한중록도 그중 하나입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자신이 겪었던 60여 년간의 궁궐 생활에 대해 쓴 책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해경궁 홍씨가 살았던 조선시대로 떠나 봅시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많은 일을 겪었단다. 늙고 나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나의 인생을 글로 남겨야겠어. 영조 38년 궁 안에서 들려오는 못질 소리. 뒤주에 못질을 하는 사람은 왕 영조였습니다. 뒤주 안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있었죠. 문 밖에서 목 놓아오는 사도세자의 어린 아들,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세자빈, 오늘의 주인공 해경궁 홍씨입니다.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후 세상을 떠납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뒤주에 가둔 거예요? 비극의 시작은 영조 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16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요, 아들이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만 2세부터 후계자 교육을 시키죠. 어린아이에게 공부를 시킨다고요? 그만큼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는 10살의 나이에 홍씨 집안의 동갑내기 소녀와 결혼합니다. 이 소녀가 해경궁 홍씨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궁으로 들어온 지 9년이 되던 해 아들을 낳습니다. 영조는 새 손이 태어나니까 매우 기뻐했답니다. 해경궁 홍씨를 향해 나라에 큰 공을 세웠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했다고 하죠. 행복한 궁궐 생활도 잠시 해경궁 홍씨의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영조는 사도세자를 매우 엄하게 훈육하죠. 사도세자의 옷차림부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너 옷차림새가 왜 그 모양이냐?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왜 속히 대답을 못하는 게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져요. 급기야 사도세자는 이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병까지 생깁니다.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는 막 궁녀들을 막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죠.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궁궐 생활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죠. 사도세자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사도세자의 문제를 영조에게 계속 전합니다. 부자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건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잘못을 고발하는 편지가 영조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영조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도세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세자가 죄인이 되면서 해경궁 홍씨의 신분도 바뀝니다.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죠. 아들 세손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죄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손의 성취를 어찌하겠는가. 참고 참아 하늘만 부르짖었다. 사도세자가 죽고 해경궁 홍씨는 세손과 궁을 나가게 됩니다. 죄인의 가족이 된 해경궁 홍씨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손을 위해선 시아버지 영조에게 잘 보여야 했겠죠. 해경궁 홍씨는 이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세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과연 세 손을 떠나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 세 손이 저를 떠나 마음이 섭섭할 것은 작은 일이지만 대조를 모시고 배우는 일은 큰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을 위해 영조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멀어진 건 서로의 만남이 적어 소통이 부족했던 탓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와 세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오해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들을 위해 이별을 택한 해경국 홍씨. 요즘 시대는 뭐 멀리 있으면 영상통화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편지로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으니까 아우 얼마나 아들 보고 싶었을까. 그래도 해경국 홍씨는요 아들을 위해 그리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경국 홍씨에게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영조가 세손을 사도세자가 아닌 효장세자의 아들로 바꾸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효장세자는 사도세자의 죽은 형이잖아요. 사도세자는 죄인이니까 세손이 계속 죄인의 아들로 남으면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손을 위한 결정이긴 했는데 해경국 홍씨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자격을 잃는 거잖아요. 해경국 홍씨는 그때의 심정을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만큼이나 슬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14년 후 드디어 해경국 홍씨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조선 22대 왕 정조입니다. 왕이 된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 있는 대신들은 크게 당황하죠.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조의 말에 벌벌 떤 사람들은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피해 복수하지 않습니다. 해경국 홍씨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정조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한이 많지만 착하게 행동하여 아버님의 한을 갚으라. 정조는 진정한 복수는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정조는 개혁 정책을 펼치며 조선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정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수원 화성 건설 프로젝트. 속뜻은 사도세자 명예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원에는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거든요. 정조는 2년 반 만에 수원 화성을 완성합니다.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을 모아 지어진 이 수원 화성은요, 정조의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와, 이 수많은 행렬이 지금 수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들 정조가 어머니 해경국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수원 화성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수원 행차는 무려 6천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이벤트였습니다. 수원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성대하게 어머니 해경국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엽니다. 해경궁 홍씨 인생 최고의 날이군요. 정조 24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해경국 홍씨는 무너지죠. 밥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죽고 정조의 어린 아들이자 해경국 홍씨의 손자가 왕이 되지요. 조선 23대 왕 순조입니다. 순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왕비였는데요. 15 나이에 66세의 영조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은요, 해경국 홍씨의 풍산 홍씨 가문과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수렴 청정으로 권력을 쥔 정순왕후는 해경국 홍씨 친정을 탄압합니다. 해경국 홍씨의 동생 홍낙임이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죠. 친정 가문의 몰락, 해경국 홍씨는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한중록이 완성이 됩니다. 한중록의 또 다른 이름은 읍혈록입니다. 피와 눈물로 쓴 기록이란 의미입니다. 한 여인의 슬픔은 역사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일기도 나중에 역사 기록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역사의 관찰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겠지요? 자, 그럼 오늘의 역사 끝!